있어요, 공담에. 저희가 지금 연말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동네 맵북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어느 동네든 여기 아이파크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동네 이사 오면 이사 온 사람은 뭘 찾죠? 어딘가를? 여행을 안 가더라도 우리 동네에 갈 만한 곳이 있나, 또 우리 동네에 내 취향에 맞는, 내가 목공을 좋아한다면 목공에 관계된 공간을 찾고,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화실을 찾고, 요즘에 우리가 여행할 때 N세대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1년에 한 6번까지도 여행을 하죠, 젊은 친구들이. 근데 여행을 할 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는 내 취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가서 주로 어디를 가게 되죠? 서점. 제주도에 가면 제일 많이 가는 서점이 어떤 서점일까요? 제주도에 가서 교보문고 갈까요? 제주도 가서 영풍이나 교보를 찾지 않고, 제주도 이번에 최근에 독립서점 지도가 나왔거든요. 제주 차관여행에서 만든 그 지도를 프린트를 하셨는데, 요즘 온라인으로도 공유를 많이 하지만 그 제주인이라는 독립잡지를 만드는 팀에서 제주 독립책방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를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책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독립책방, 뭐 비건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혹은 뭐 고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또 혹은 그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그 책방에 가서 그 책방에 머무는 동안의 공간과 사람과의 교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책은 뭘로 사는 게 제일 싸죠? 인터넷으로 사는 게 제일 싸죠. 책방에 가서 우리가 주로 뭘 하죠? 이렇게 떠들어보고, 이 책의 질감이 어떤가, 무게가 어떤가 보지만 구매를 할 땐 하는데, 이상하게 저도 그러거든요. 독립책방에 가면 어떻게 하게 되죠? 책을 왠지 한 권쯤 거기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저희가? 이 친구가 이 책방을 해가지고 먹고는 살까, 이 책방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또 이 책방을 큐레이션을 하고 이 책방을 자신이 가치를 담는 것으로 그 채운 마음들이 전해지고, 또 제주도를 간다는 친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너 제주도에 가면 그냥 여기만 가보지 말고 그 책방에 꼭 가봐라고 하면서 여행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를 우리가 전달할 때 그 안에는 뭐가 담기냐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든가 또 나의 취향. 여러분 어디 여행 가서 어떤 물건이나 옷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이 옷은 누구 건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수공예샵 같은 데 막 가서 보면 누가 생각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우리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잠자고 있던 취향이 되게 극대화되는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하고 사는 동안은 그거에 대해서 감수성이 좀 무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행을 하지만, 제가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여행 정보를 나눌 때, 오늘도 젊은 친구들 중에 3명이 일본을 갔다 온 친구들인데, 저도 지난주에 교토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 오고, 다음 달에 제가 발리에 가고 그 다음 달에 치앙마이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발리, 치앙마이, 교토 다 재미있는 여행지잖아요. 너는 거기에 가서 뭘 봤니? 근데 이 세 친구가 저보다 다 먼저 교토를 갔다 온 친구, 저보다 오래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행 전문가라고 해도 교토 얘기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먼저 가서 오래 있었던 사람. 또 그 중에 한 3번 갔다 온 친구는, 3번째 교토를 가는 사람은, 저는 이번에 교토를 처음 갔거든요. 3번째 교토를 가는 사람과 처음 교토를 가는 사람이 보는 공간이 같을까요? 달라지게 되거든요. 처음 간 사람은 뭐에 집중하냐면 그 공간에 있는 나, 에펠탑 앞에 선 나, 자유여신상 앞에 선 나를 집중하는데, 2번째 가면 이제 그 동네 거리,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3번째 가면 교토 사람의 자리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서서 공간을 찾아도, 음식점을 가도 교토 사람들은 어디서 먹는 걸까? 우리 맛집 리스트 말고 또 교토 사람들은 무슨 물건을 살까? 시장에 가도 무슨 물건을 살까? 이렇게 관점이 변화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요즘 봉담에서, 제가 잠깐 옷을 벗고 할게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행자의 입장에서 늘 저희 동네를 보게 되거든요. 이 동네에 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망포역이 가까울까, 권선역이 가까울까. 그래서 저도 막 검색을 하다가 망포역에 내렸는데 택시를 타는데 25분이 걸린 거예요. 망포역에서 여기까지. 저는 상상으로는 망포역에서 여기까지 걷거나 마을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럼 이 동네는 어디에 연결된 걸까? 어디가 제일 버스를 타면 나가기가 편한 걸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 곳에 뭐 쇼핑센터가 있고 서점이 있느냐보다
우리 동네랑 거기가 얼마큼 연결돼 있느냐가 그걸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봉담에서는 저는 10년째 봉담에 살고 있고 사무실은 제가 연희동에 있거든요. 연희동은 어떤 동네냐면 나가서 서점 가야지 하고 나가면 유어마인드 우리나라 독립서점계의 원조거든요. 유어마인드 서점이 있고 또 요즘에 제일 힙하고 핫하다는 서점이 리스본 서점이거든요. 연남동에. 집 앞에 나가면 연남동에 가면 바로 걸어서 한 700m 가면 그 리스본 서점이 있고 유어마인드가 있고 연희동 나가면 뭐 동네에 곳곳에 아주 오래된 가게부터 아주 최근에 생긴 도예샵부터 또 여행 온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 다른 동네를 가서 전시회를 보고 싶으면 집 앞에 나가서 버스를 타면 그게 광화문이든 강남이든 어디든 연결이 되는데 제가 봉담에서 서점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디까지 나와야 될까요? 제가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에 사는데 제가 서점을 가고 싶다 생각을 하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수원역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 서점이 딱 하나 있는데 참고서를 파는 서점이거든요. 그 도서관이 딱 하나 있는데 저희 동네 중학교가 초등학교가 7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가 3개 있거든요. 지금 막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한림도서관처럼 여행책이 있고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바글바글한 그 아이들 속에서 제가 도서관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동네가 좋은 동네일까? 어떤 동네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동네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그 동네에 가서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여행지 정할 때 뭐부터 정하세요? 뭘 보고? 혹시 이번 겨울에 여행 계획 있는 분 계세요? 선생님 어디 가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 발리예요? 언제요? 아 그래요? 제가 2월 첫 주 후반에 발리에 갈 텐데 발리의 숙소는 어디로 정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들이랑 한 달 살기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발리 혹시 그린스쿨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되게 많이 권하는데 발리에 그린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대나무로 전체 학교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그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학교가 한 규모가 뭐 1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터내셔널 스쿨이 지금 됐는데 그 학교에 반기문부터 해서 세계에서 12,000명이 1년 동안 그 학교를 와서 탐방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제 방문객 제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가서 보고 발리 아이를 학교 보내려고 1년간 이주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정도로 아이가 그냥 국제학교 보통 해외에서 다니면 얼마 하죠 요즘 학비가? 네? 3천만 원 넘게 들죠. 저는 그린스쿨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그린스쿨은 뭐 1,000에서 1,500 사이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거 생각을 하면 아 엄마가 그린스쿨에 가서 네가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발리라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국제적인 친구들이랑 같이 툰베리처럼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발리에 머무는 시간이 이번에 3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린스쿨을 왜 찾았을까요? 저는 여행에 그린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숙소를 고를 때 어디가 친환경적인 숙소일까? 발리하고 그린을 같이 넣어보는 거예요. 숙소를 찾을 때 부킹닷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발리에서 식당을 찾을 때도 어떤 키워드를 하나 넣어볼까요? 저도 발리를 이번에 처음 가는 거라 발리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행사를 찾을 때도 저는 제 키워드를 넣어서 찾는 거예요. 여행은 가치와 취향의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가는 거라서 저는 거기에 제 가치의 키워드에서 그린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넣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저는 로컬을 넣거든요. 그래서 여행사가 어레인지를 해주지만 저희가 곧잘 작은 학교랑 대안학교 친구들이랑 가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발리는 처음 가는데 이번에 갈 때 우리가 머무는 숙소가 친환경적인 숙소였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가 가서 먹는 식당들이 로컬 식당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번에 가서 발리에 3일 동안 있지만 그냥 구경만 하지 않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무언가 잠깐이라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 되지만 이용하지 않아도 되면 최대한 자전거 투어라든가 뭐 걷기 여행이라든가 트레킹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물놀이를 하는데 뭐 아름다운 수영장보다 발리는 바다가 아름다우니까 이왕이면 바다 물놀이 하는 게 가까운 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행사에다 몇 가지 컨디션을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 여행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행사인데 그 친구가 발리에서 여행사를 하나 콕 집어가지고 저희한테 추천해 줬는데 뭐냐면 Earth Matters Education이라고 지구의 중요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바깥에서 아이들이 야외 그 아웃도어 에듀케이션이라는 걸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강부터 바다까지 다니면서 기후 위기와 지구 환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걸 여행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발리를 처음 가니까 일주일 동안 막 검색한 거예요. 부킹닷컴도 들어가 보고 뭐도 들어가 보고 제가 치앙마이를 가도 마찬가지고 교토를 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수많은 부킹닷컴에 있는 리스트 중에 내가 가고 싶은 곳. 저는 이번에 교토 갔다가 치타야 서점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작년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2권이 지적 자본론하고 약한 연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치타야 서점에 갔다 오고 또 교토에 가면 거기 교토대학 윤동주 시비가 있거든요. 우리가 관광도 하지만 거기에 윤동주가 교토대학을 다니고 또 윤동주가 보냈던 시간들이 있고 또 일본의 일본다운 곳들을 보지만 일본의 백화점도 가지만 일본의 전통시장도 가보고 또 일본에 있는 동안 일본에 와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 중에 요즘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워킹홀리데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또 그냥 거기 청소하고 있고 설거지하고 이러긴 하지만 그 친구한테 잠깐 머물 때 물어보는 거예요. 워킹홀리데이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교토에서 제일 좋아하게 된 공간은 어딘지. 그냥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물어보면 이 친구가 뻔한 투어 코스를 권해주게 되잖아요. 교토에서는 여기 신사 가고 여기 신사 가고 청수사 가고 은각사 가고 금각사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유진이는 워킹홀리데이 하느라고 교토에 머무는 동안 힘들 때 제일 위로받았던 공간이 어디예요? 제일 우울하거나 힘들 때, 집이 생각날 때 제일 가서 오래 머무는 공간이 어디예요?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어떤 대답을 해줄까요? 그냥 여기 가보세요 라고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 저는 여기 와서 이런 순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 가서 그 철학의 길이 있는 마을을 은각산은 올라가지 않지만 여기서 버스 한 번 타면 거기를 한 번에 도착하게 되는데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철학의 길이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어디를 걷다가 그 공원에 오래 앉았다가 오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저를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3일을 묵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 친구에게 귀 기울이고 그리고 3일 동안 있으면서 눈 맞추고 볼 때마다 응원해주고 그리고 헤어질 때 오는데 제가 거기서 묵었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거기서 보낸 시간이 되게 쾌적해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돌아가면 여러 사람에게 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 다 일본 스텝 밑에서 워킹홀리데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머물렀었던 시간들 동안에 저희가 보여줬던 태도나 그 일본 스텝들을 존중하는 저희 모습이나 또 그 친구들이랑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우리가 이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이 친구에게 힘을 줬을까요? 아니면 힘을 빼는 소집이 됐을까요? 별거 아니지만 잠깐을 머물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것을 물어보고 길을 물어볼 때도 장소를 픽할 때도 또 여행사지만 그 여행사에 제가 우린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곳을 픽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희는 한국에서 가는 이매진 피스라는 그룹이고 곧잘 작은 학교 친구들은 제주도에서 가는 친구들이에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행하는 동안도 그 가치를 실천하고 싶고 저희는 럭셔리한 호텔에서 머물 필요는 없어요. 발리에서 도미토리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수영을 좋아하니까 이왕이면 바닷가에 가까운 숙소였으면 좋겠고 편지를 이렇게 쭉쭉쭉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행사에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이 여행을 준비해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진짜 까다로운 손님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랑 저희랑 편지를 몇 번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왔는데 저희는 발리에서 2박 3일 동안 예산을 한 명당 25만 원을 잡았거든요. 뭐 먹고 자고 움직이고 액티비티를 하고 하는 2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행 그 일정표랑 쭉 해가지고 25만 원짜리 예산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룹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0만 원하고 25만 원은 큰 차이예요, 적은 차이예요? 큰 차이죠. 식구 4명이 여행 가면 100만 원 예산을 잡으면 80 잡았는데 100이 나온 거고 우리는 20명이 넘으니까 몇백만 원 차이가 나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죄송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권해주신 액티비티에 개별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숙소에 대한 가격이나 알려주실 수 있는 저희 예산보다 좀 오버 버짓이 됐는데 그 중에 저희가 액티비티를 하나 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정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25만 원을 다 풀어가지고 가이드비는 얼마고 차는 얼마고 식사는 한 끼에 얼마를 잡았고 숙소는 하룻밤에 얼마를 잡았고 래프팅은 4만 5천 원이고 뭐 스노클링은 2만 원이고 뭐 쿠킹 클래스는 얼마고 이렇게 다 풀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 검토하고 나서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케니 고마운데 저희는 그 앞에도 열흘 동안 여행하고 발리에 가는 거니까 꼭 래프팅은 하지 않아도 돼요. 보내주신 예산표에서 래프팅이 제일 비싼데 저희는 25만 원이니까 4만 5천 원짜리 래프팅을 빼면 저희 예산에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저희한테 물어보죠. 그럼 그 오후 시간에는 뭐 할 거냐고. 래프팅을 안 하는 시간에. 우리는 제주도에서 가는 아이들이라 바다를 좋아하니까 바닷가에 풀어놔 주세요. 그럼 우리 자유롭게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석양 지는 거 보고 저녁 먹고 밤 비행기를 타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격을 깎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조정한 거예요? 조정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야 25만 원 비싼데 오버버짓인데 라고 했지만 그 다음 저희 리액션이 뭐냐면 케니 고마운데 최대화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걸 경험하게 해주려고 일정을 짜준 것 같은데 저희 예산에 조금 오버버짓이 돼요. 우리가 같이 가는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들이 아니라 제주도의 시골에 부모님이 여행 경비도 겨우 이만큼 마련해서 가는 친구들이라 뭐 150만 원 하기로 했는데 5만 원, 10만 원 더 넘어가면 그거 되게 부담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애들 용돈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이들이 오버버짓이 안 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다시 고맙다고 우리도 조정해서 아이들에게 제일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코스를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있다면 조정하는 법이거든요. 조정. 내 예산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게 있는데 1번은 욕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케니 나는 이왕이면 몰에 가지 않고 로컬 레스토랑을 가고 싶어요. 발리 음식다운 걸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바틱 체험을 하면 우린 족자에서 넘어가거든요. 우리 바틱은 이미 족자에서 했으니까 발리에서는 더 발리다운 걸 해보고 싶어요. 계속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발리에 가서 어떤 발리를 보고 싶은지, 내가 발리를 가서 어떤 마을을 가보고 싶은지, 내가 발리를 가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나고 싶은지를 계속 저희가 먼저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제가 어떤 발리를 여행할지를, 그 사람 발리를 잘하는 전문가니까 선택지가 100개도 넘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임영신 씨, 그러면 당신이 보낸 그거에 기반해서 저는 이런 발리 여행을 제안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편지를 4번, 5번 주고받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최종 일정을 확정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미 뭐가 쌓이는 거죠? 그 사람하고 저희 사이에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여행사가 패키지에 2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격을 다 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25만 원 구성이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공정여행회사 책임여행회사니까 세금은 얼마고 가이드피는 얼마고 우리 회사 프로핏은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버는 돈 중에 이익금이 15%인데 그 15%는 인건비 빼고 15%인데 그 15%는 발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하는 일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발리에 가서 쓰는 2박 3일 동안 쓰는 25만 원 중에 자 숙소를 어디 숙소를 정했죠? 첫 번째 친환경적인 로컬 숙소를 정한 거예요. 발리 사람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운영하는 식사를 다 어디서 하기로 했죠? 발리의 로컬 레스토랑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액티비티는 다 어디서 하죠? 뭐 막 발리의 워터파크 이런 데가 아니라 발리에서 아름다운 강, 아름다운 바다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리의 그 베드그레스라고 그 자연환경 보호하는 유명한 그 생태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바다 스노클링을 아이들이랑 하기로 한 거예요. 스노클링하고 바다에서 놀기로 하고 그리고 발리에 그린스쿨을 보기 위해서도 세계에서 1년에 10,000명이 넘게 오는데 우리 여행 중에 발리에서 그린스쿨 가는 프로그램을 잡고 그린스쿨엔 저희가 면접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가는 이런 친구들인데 그린스쿨에 탐방하지만
그냥 탐방만 하지 않고 그린스쿨 친구들이랑 뭔가 만나고 교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래나 공연이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미리 협의가 가능하다면 받아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배우든 뭘 배우든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건 사실 내가 욕구에서 시작하거든요. 야 진짜 쉬고 싶다. 아 진짜 내가 올해 미친 듯이 러닝머신 위에서 올 한 해를 달려왔는데 좀 멈추고 싶다. 잠깐 멈추고 싶다. 또 도대체 몇 년째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이랑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교사인데 교대를 졸업한 12명의 친구 중에 안산 동산고를 졸업한 친구인데 교대를 졸업한 12명의 친구들 중에 자기 한 명 빼고 정규직 교사가 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대 갈 정도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보통 잘해가지고 교대를 못 가고 안산 동산고도 중학교에서 잘해야지 동산고를 가고 수원외고 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을 교사가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친구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정규직 교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고시라는 거는 시험 봐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고시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그게 사람을 파먹거든요. 뭐 대학원을 간다? 애들이 왜 이렇게 대학원을 많이 가죠? 대학원은 기록이라도 남아요. 진급하는 것처럼 내가 대학을 갔다가 대학원을 간 시간이 남거든요. 근데 고시는 외무고시를 준비하든 사법고시를 준비하든 공무원고시를 준비하든 뭘 준비하든 하다 떨어지면 그 시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력서에 한 줄도 쓸 수 없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수 삼수만 해도 힘든데 그 시간을 계속 견디면서 안정적인 삶을 갈구하다가 그게 안 될 때 뭘 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알바를 하는 건데 이 쳇바퀴 안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발표된 한국 그 행복지수랑 그 사회조사를 했는데 75%의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답을 한 거예요.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도서관에도 책이 있을 텐데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 있잖아요.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여행을 가고 우리가 발리가 좋아서 발리를 가고 싶기도 하지만 치앙마이 가보세요. 제가 지난달에 동대문 그 DDP에서 SWDW 도쿄 디자인 위크에서 이제 같이 해서 한국 월간 디자인이랑 뭐 해서 이제 미래의 직업을 디자인하는 그런 워크숍에 갔거든요. 제 세션에 누가 왔냐면 2명이 왔는데 한 명은 실리콘밸리에 가 있는 에어비앤비 시니어 엔지니어예요. 이 친구는 연대 영문과 나오고 미국 가서 교수하려고 유학 갔다가 실리콘밸리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돼가지고 실리콘밸리에 근무한 친구고 또 한 친구는 대기업 다니다가 집밥이라는 소셜 다이닝을 해가지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와서 그걸 그만두고 이 친구는 지금 노매딕 코더라고 해가지고 1년에 9개국에서 살면서 코딩을 하는 방송을 유튜브로 가르쳐주고 콜롬비아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친구였어요. 이번 겨울에는 태국에 가 있다가 여름에는 콜롬비아에 갔다가 가을에는 또 유럽에 갔다가 뭐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직장이 어딘 거예요? 유튜브인 거예요. 코딩하는 거를 어디서든 컨텐츠를 올리면 자기 콜롬비아 남자친구가 그걸 코딩을 잘하는 친구니까 그 친구가 스페인어로 하면 자기가 자막 따라가지고 하면 전 세계의 영어권, 한국어권 이게 되니까 이 친구가 어디 머무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들려준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치앙마이에 가면 그 퇴사 트랙을 탄 친구, 퇴사 테크트리라고 하는데 그 요즘에 도서전에 가면 책이 딱 2종류라는 거예요. 절반은 여행에 관한 책이고 절반은 퇴사에 관한 책이거든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퇴사하고 여행 가는 테크트리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앙마이에 가면 퇴사하고 퇴사하면 사람들이 퇴직금을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이제 3년 직장에서 일하면 1, 2천, 2, 3천 이제 돈을 들고 치앙마이에 와가지고 한 달은 좋은 카페에 가서 막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플렉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 누구도 다시 거기가 익숙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뭘 계획해요? 세계 일주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 테크트리의 단계가 이제 노마딕한 삶을 살려고 치앙마이 갔다 발리 갔다가 거기서 다 이제 10%는 진짜 노마딕 워커고 90%는 다 그런 테크트리를 타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리고 세계 일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뭘 생각해요? 2가지 직업을 만들 수 있어요. 세계 일주를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작가가 돼야겠다. 글을 써서. 그리고 또 뭘 사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를 사가지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죠? 아, 나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래서 유튜버 채널을 이제 개설을 해요. 되게 창의적이고 되게 낭만적인 삶 같지만 치앙마이에 발리에 와 있는 친구들의 90%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5만, 일본에 10만이거든요. 세계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출판사에는 이미 세계 일주를 한 친구들이 원고를 들고 찾아와서 책을 내달라고 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마 우리 사서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여행책 중에 문장의 퀄리티나 뭐 그런 게 떨어지는 책들이 너무, 여러분 남의 여행책 읽다 보면 야 이런 거 나도 쓰겠다 이런 적 많이 있지 않으세요? 여행 작가가 되는 게 너무 이게 문턱이 낮으니까 그냥 누구나 자기 여행기를 막 책을 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밀레니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책을 읽지 않아요. 근데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출판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자기 표현의 시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 30대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전부 독립출판에서 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평소에 책을 안 읽어요. 너는 어떻게 글을 쓰는데 책을 안 읽니? 이러면 책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여행이라는 게 그냥 아 옛날에는 일상을 쭉 살다가 잠깐 여행을 가야지가 아니라 여행하고 일상이 그냥 반반 아니면 30% 정도 혼재된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세계 일주하는 친구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올해 바깥에 외국에 머무는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저희 동료들 중에 제가 치앙마이 갈 때 다른 2명은 발리 페루에 한 달 동안 가고 그 중에 한 친구는 MBC 편성 PD 하다가 스페인에 가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석사 마치고 직장 그만두고 도예 예술치료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도예 작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다시 나가가지고 살 수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뭐가 몸에 배어 있냐면 돈을 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현지에 머물면서 누구에게 주목받거나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날마다 내 일상을 내가 밥을 지어 먹고 걷고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단순하고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법을 아는 친구들은 오래 있지만 아 그냥 내가 플렉스하고 테크트리 타는 친구들은 세계 일주하다 9개월째 되면 눈물이 쭈루루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마추픽추를 갔는데도 고산증이 확 오면 눈물이 쭈루루 나면서 내가 이걸 혼자 보면 뭐하나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여행하다가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혼자 여행하는 게 사진은 되게 멋진데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여행 많이 한 사람들끼리 그거 진짜 친구 없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제일 좋은 여행은 뭐죠? 제일 좋은 여행은 내가 딱 마음에 맞는 친구랑 둘이 하는 여행이에요. 그게 부부여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그래서 이제 여행이라는 게 우리에게 옛날에 되게 특별한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여행이라는 건 쉼표 아니면 정거장 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어떤 여행을 하느냐가 돌아온 나의 삶을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떤 발리에 한 달, 와 좋겠다 하지만 발리 가려서 한 달 있으려면 막막하죠. 그죠? 또 자기 게 없으면 심심해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한 달을 있으면 계속 발리에 가는데 핸드폰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넷플릭스 켜가지고 한국 드라마 보고 그렇게 되게 되거든요. 자기 이야기와 자기 일과 자기 키워드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발리에 가서도 자기 키워드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공간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여행을 한 경험이 돌아온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발리에 한 달 갔다 와도 금방 돌아오면 다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달 찾기를 막 하지만 그게 그냥 뭐랄까 백을 사는 것처럼 백이 늘어나는 그런 여행이 되는 거지. 내가 발리에 갔다 와서 그 발리에서의 한 달이 나를 정말 깊이 쉬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발리라는 공간에서 소중한 것들을 만나게 하고 발리라는 도시에서 머문 한 달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여행이 되려면 내 안에 내가 뭘 원하지? 난 이 여행을 왜 가려고 하지? 내가 여행에 가서 머무는 동안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뭐지? 라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냥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대로 플렉스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플렉스하러. 그냥 돈을 쓰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자랑은 하지만 가는 거예요. 요번에 왜 노제팬 운동이 성공한 줄 아세요? 20, 30대에는 여행을 하면 여행 뭐 하죠? 꼭 그거? 인스타에 매일매일 공항 도착하는 때부터 올리죠. 근데 일본 간 걸 인스타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올리면 난리가 나요. 인스타에 못 올려서 노제팬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발표가 났는데 저가항공 일본행 65%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토 가서 교토시에서 하는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하는 큰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그 컨퍼런스하고 도쿄 시내를 이렇게 교토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교토가 1년에 5천만이 오는데 그중에 60%가 원래 한국 관광객이거든요. 근데 제가 3일 여행하는 동안 딱 2커플 만났어요. 나머지는 한국 사람인가 하면 거의 중국인인 거예요. 뭐예요? 여행이라는 건 언제든지 내가 교토 갈까 하던 친구들 다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대만 간 거예요. 홍콩 갈까 하던 친구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치앙마이 간 거예요. 여행지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 여행을 고민할 때 여행지부터 고민하거든요. 내 여행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지도가 이 여행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연결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그냥 점을 찍고 나 이번에 교토 갔다 왔어, 나 이번에 대만 갔다 왔어가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지도가 있고 지구본 위에 서는 게 사실은 여행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받은 세계 지도를 그냥 외우고 시험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세계 일주한 친구들은 딱 지구본에서 출발점, 도착점, 경유지 점을 찍고 세계 지도 붙여놓고 자기 루트를 계속 짜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자기 지도를 그려가게 돼요. 여러분들 여행 갔던 도시는 지도 위에서 바로 찾으세요, 못 찾으세요? 바로 찾죠. 필리핀에 세부 갔다 왔으면 필리핀 세부 딱 지구본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 하면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발리는 찾아도 족자는 못 찾거든요. 여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와 우리가 관계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간 곳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거고 한 번 구경 간 곳은 좀 덜 친한 친구가 된 거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여행하냐 물어보면 저는 친해지는 도시를 만들어요. 저는 여행할 때 습관인데 예를 들면 터키를 간다? 그럼 저는 이스탄불만 15번을 갔거든요.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탄불을 일부러 가기도 하지만 유럽에 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경유지를 이스탄불을 택하는 거예요. 이스탄불을. 그러면 제가 그 공항에 이스탄불 공항에 딱 도착하면 저는 뭐를 아는 거죠? 지하철 어떻게 타고 인천공항에서 우리 수원까지 오는 것처럼 뭘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어떻게 하면은 시내까지 가고 시내에 가면 어느 집이 맛있고 숙소는 어느 동네가 좋고 물가는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싼지를 제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책을 좋아하니까 어디를 다 이제 찾아요. 이스탄불에 도착하면 어디에 책방이 있는지, 어디에 도서관이 있는지, 어디에 헌책방이 있는지, 어디에 북카페가 있는지 이거를 쭉 스캔을 하는 거예요. 빵집을 좋아하니까 아침에 일찍 여행 가면 다 일찍 일어나시죠. 갑자기 아침에 동네 막 돌아다니시죠. 아침에 일찍 여는 카페가 어딘지 여행자들이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아침에 일찍 여는 아침에 빵을 갖고 굽는 카페가 어딘지 어디가 오래 앉아서 잠깐 책을 보기에 좋은지. 근데 어느 도시에 내가 딱 도착했는데 내가 그 도시에서 어느 카페가 아침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어느 카페가 커피를 직접 로스팅을 하고 어느 카페가 앉아서 몇 시간씩 책을 보기에 좋고 그 카페를 가려면 버스를 어떻게 타고 트램을 어떻게 타는지를 알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한테 은행에 적금 통장이 하나 생긴 것처럼 제가 살지 않지만 그 도시라는 공간이 제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가 이렇게 턱하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터키에 갔지만 제가 터키에서 그 어디죠? 유명하다는 앙카라나 수도인 앙카라나 또 뭐죠? 온천이 있는 거기를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스탄불에만 한 달을 머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래 국제 활동을 하고 오래 여행을 하니까 그런 도시들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토에 이번에 처음 갔으면 거기가 좋았으면 3번 이상 갈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도시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좀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내가 지도를 그려가는 과정이라 공정여행이야 뭐 몰라도 되는 거고 여행을 그냥 내가 점을 찍는 거. 대만 갔다가 이스탄불 갔다가 베를린 갔다가 유럽 가도 어떻게 해요? 막 점 찍느라고 8박 9일에 9개국 가려고 그러고 막 한국 사람들 이러잖아요. 8박 9일에 9개국을 어떻게 여행을 해요? 그죠? 오늘 도쿄 갔다 내일 중국 갔다 모레 대만 갔다 그 다음날 홍콩 갔다 뭐 이렇게 여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여행이 되겠어요? 우리 한국을 생각을 해보면. 근데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일주일을 아니면 전주에 와서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은 이 전주라는 도시의 지도를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의 호흡을 막 점을 찍으면서 욕심껏 물건을 사재기 하듯이 다니지 않고 내가 한 도시, 한 마을, 한 공간과 친해지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친한 사람 한 명을 만들겠다. 그 도시에 가서 내가
발리에 가면 아이가 있으면 아이 있는 사람들이랑 말하게 되잖아요. 발리에 가서 발리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그린스쿨에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질문이 있고, 취업 준비 중인 사람, 청년들은 청년의 질문이 있고, 60에 은퇴 여행을 하는 사람은 또 은퇴한 사람의 질문이 있고, 새로운 시선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만나보는 거죠. 저희는 너무 개발 성장 속에서 살아와가지고, 이게 제가 그 국제회의 할 때 보여주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잠시만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GDP가 얼마였죠? 옛날에 67달러였던 거예요. 한국전쟁 직후에. 근데 얼마가 된 거죠? 예, 지금은 3만 불 돌파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걷어차기한 장하준 교수가 캠브리지에서 유명한 그 논문을 쓰고 그 책을 내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이유가 한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 덕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100년, 20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파르게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시간 동안 비슷한 그래프가 하나 출현을 하게 돼요.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1960년에 여행한 사람이 8,000명밖에 안 됐었어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언제부터 자유여행을 하게 됐어요? 1908, 그 응답하라 뭐 1994 그 직전에 88년 올림픽 할 때 여행 자유화가 됐잖아요. 연합뉴스의 연합 르페르의 장성배 기자가 쓴 데이터를 보면 이때까지는 여행 관련 패스포트를 맡기고 국가에서 교육을 받아야 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 여행을 가는데 이 당시에 70년대에 코끼리밥 사러 가기 전에 일본 여행을 가는데도 여권을 맡기고 150만 원을 내고 갔더라고요. 이때 대졸 초임이 20만 원 막 이럴 때거든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여행 가는데 80년대 미국 하와이 여행을 가는데도 300만 원을 내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돈을 많이 벌어야 가는 거예요. 웬만큼 직장생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못 가는 거죠.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주로 유럽이나 중동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중동 가는 표를 사는데 150만 원 밑으로 표를 산 적이 없었어요. 150만 원 밑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표를 알아보면 남미 표는 250막 이랬거든요. 최근에 페루 표 혹시 알아보신 분 계세요? 페루. 멕시코 항공이 취항을 하면서 여러분 남미 혹시 다녀오거나 갈 계획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세요 아직? 남미를 가는 표가 옛날에 250만 원, 2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미 패키지 이런 거 알아보시면 6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페루를 가는 표가 어떨 땐 80만 원에도 떠요. 한국에서 멕시코까지 13시간이고 멕시코에서 페루까지 다시 또 6시간 반을 가야 될 정도로 먼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싼 표가 막 떠요. 그리고 스카이 스캐너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막 내가 검색하고 나면 내 그거에 뭐에 뜨죠. 페이스북 같은 거에. 유럽 표가 얼마예요 지금? 유럽 표가 70만 원 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 교토 얼마 주고 갔다 왔을까요? 10만 원. 왕복표가 1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유럽을 가는 표가 70만 원이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비행기는 싸지고 비행을 하는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보다 더 엄청난 양으로 사실은 여행객은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저 말고도 다 경험하실 텐데 되게 세련되고 애기 예쁘게 해가지고 어떤 가족이 젊은 부부가 막 와요.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이러고 보면 누구죠? 중국 사람이에요. 옛날엔 중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만난 표가 났어요. 옷이 좀 촌스럽다거나 뭐 헤어스타일이 좀 특이하다거나. 요즘에 저 친구 참 예쁘고 멋지다 하면 중국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이 요즘에 속도가 빨리 변하고 있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워낙 많고 엄청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인구가 세계를 그렇게 여행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 그래프를 합해 본 건데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죠? 곡선이 완전히 일치하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 따로 만들고 이 그래프 따로 만들었는데 곡선이 이상하게 비슷하다? 한번 합쳐보자 이래가지고 합쳐봤더니 정확하게 우리 주머니 사정하고 우리가 여행하는 동선하고 그래프가 겹쳐지는 거예요. 확 꺾였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때 IMF 때 막 꺾인 거죠. 그리고 또 2000년대, 2007년에 경제위기 때 또 확 꺾이고
우리의 그 주머니 사정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머니가 좀 넉넉해져서이기도 해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옛날에는 유럽에 가서 3,000원짜리 크라상을 못 사 먹었어요. 제가 그 커피를 3,4,000원 주고 도저히 돈이 아까워서 못 사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파리바게트 가도 어때요? 크라상이 3,000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평에 이런 데 좋은 카페 가면 빵이 7,000원 붙어 있더라고요. 크라상이 됐건 뭐가 됐건 한국도 물가가 되게 비싸졌어요. 일본 자주 가시니까 일본 가도 그런 느낌 들잖아요. 옛날에 일본 우동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죠? 일본 가서 일본 음식점에서 젊은 청년들을 못 먹고 다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다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무슨 정식을 파는 집이건 식사